7. 국왕 부처의 초상. 대관식이 있고 나서 몇 주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동판 조각가, 화가, 조각가, 메달 주조가들은 바쁘게 돌아갔다. 이미 오래전에 인기를 잃은 루이 15세의 초상화는 얼른 치워졌고 화려하게 화환으로 장식된 새 국왕 부처의 초상으로 대치되었다. 노국왕 붕어하다, 신왕 만세. 숙련된 메달 조각공이라면 루이 16세의 선량하고 소탈한 얼굴에다 제왕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아침 기술은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새 국왕의 두상은 짧고 뻣뻣한 목만 빼면 별로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르고 반반한 이마, 대담하다고 할 정도로 콧날이 높이 치켜진 코에 촉촉하게 젖은 관능적인 입술, 살은 쪘지만 잘생긴 턱이 둥그스름하게 마무리되어 당당하면서도 호감을 주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미화될 필요가 있었다. 오페라 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극도로 근시인 국왕은 세 발자국 앞의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각공의 조각칼은 눈꺼풀이 처지고 흐릿한 소의 눈 같은 눈동자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써 다듬어야 할 형편이었다. 매사의 행동이 서툰 국왕 루이의 몸가짐 역시 문제였다. 예복을 입은 그의 모습을 곱고 위풍당당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궁중 화가들은 크게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루이 16세는 젊은 나이에 살이 쪄서 비둔한 데다가 지나친 근시였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행동거지가 서툴러 키가 거의 178cm나 되고 신체는 곧았으나 모든 공식 석상의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베르사유 궁의 번쩍이는 널마루 위를 쟁기질하는 농사꾼처럼 어깨를 흔들며 볼품없이 걸었다. 춤을 출 줄도 공놀이를 할 줄도 몰랐다. 급하게 걸을 일이 생기면 벌써 차고 있는 칼에 받쳐 나동걸어지기 일쑤였다. 이런 신체적인 약점을 가녀린 남자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를 당황하게 했고 그 당황이 또다시 그를 더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누구나 프랑스의 국왕은 정말 가련한 멍텅구리라는 첫 인상을 받았다. 그렇지만 루이 16세는 결코 멍텅구리나 모자라는 사람은 아니었다. 근시로 인한 소심증, 궁극적으로는 성적 무능력에서 기인한 것 같은 그 소심증 때문에 그는 걸을 때조차도 정신적으로 심한 제약을 받았다. 이렇게 병적으로 수줍음을 타는 국왕에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일은 곧 정신적인 긴장을 뜻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어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입술에서 쉽게 말이 튀어나오는 영리하고 재치있고 명석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직한 남자는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의 미숙함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에게 생각을 정리할 여유를 주고 빠른 결단과 대답을 재촉하지만 않으면 탁월하지는 못하지만 성실하고 올바른 양식을 보여 요제프 이세나 프랑스 혁명 시대의 정치가 베티옹 같은 회의적인 상대까지도 놀라게 만들었다. 신경질적인 소심함만을 극복하면 그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대체로 그는 말하기보다는 읽기와 쓰기를 더 좋아했다. 책은 말이 없고 재촉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루이 16세는 믿기 어렵겠지만 책 읽기를 즐겼고 많이 읽었다. 역사와 지리 분야에는 식견이 높았고 영어와 라틴어도 꾸준히 연마해 나갔는데 그의 탁월한 기억력이 뒷받침되었다. 또 서리와 가계부를 나무랄 데 없이 잘 정리했다. 매일 저녁 분명하고 둥글둥글한 글씨체로 그의 서예 작품처럼 깨끗하게 그날그날의 생활을 가엾도록 무미건조하게, 예를 들어 사슴 6마리 쏨, 하제 복용 등 무미건조하게 일기장에 적었다. 이 일기는 세계사의 참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모조리 간과해버려 그야말로 비애감을 자아낼 정도이다. 그는 세관원이나 관리에 안성맞춤인 사람으로 독자성이 부족한 보통 지능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사건의 그늘에서 극히 기계적인 학업의 역할이라면 무엇이든지 걸맞았겠지만 꼭 한 가지 통치자 역할만은 적합하지 않은 지능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루이 16세의 전승에서 숙명적인 것은 피 속에 납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무언가 막히는 것, 무언가 어려운 것이 그의 혈관을 굳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쉽게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남자는 언제나 무언가를 행하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단순히 느끼기 위해서도 자신의 내부 물질의 저항, 일종의 혼수 상태를 극복해야만 했다. 신경은 너무 늘어나버린 고무줄처럼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팽팽해지지도 않았다. 찌릿찌릿한 감을 결코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천성적으로 무딘 신경은 루이 16세에게 모든 강렬한 감정의 발로를 차단시켰다. 사랑, 정신적인 의미에서든 육체적인 의미에서든 사랑, 기쁨, 욕구, 불안, 고통, 공포, 이 모든 감정 요소는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운 그의 무관심층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조차도 그를 이 무감각에서 벗어나도록 단 한 번도 흔들어 놓을 수 없을 정도였다. 혁명의 폭도들이 틸러리 궁으로 몰려가던 때에도 그의 맥박은 1초도 더 빨리 뛰지 않았고 기요틴에 서기 전날 밤 역시 기요틴의 어느 기둥 하나도 그의 평온이나 수면, 식욕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 가슴에 피스톨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결코 창백해질 사람이 아니었고 사실 흐릿한 두 눈에서 분노가 번뜩인 적은 결코 없었다. 아무것도 그를 놀라게 하지도 감격시키지도 못했다. 대장간 일이나 사냥 같은 극히 거친 긴장만이 가까스로 그의 몸을 움직이게 할 뿐이었다. 부드럽고 섬세하고 고상한 모든 것, 즉 미술, 음악, 무용 따위는 도무지 그의 감정세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뮤즈도, 신도 그의 굼뜬 감각에 탄력을 부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에로스까지도. 20년 동안 루이 16세는 할아버지가 반려로 정해준 여자 이외의 다른 여자를 원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언제까지나 아내와 더불어 행복해하고 만족했다. 짜증이 날 정도로 욕구가 없는 그는 모든 일에 만족해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곰팡내나고 둔감한 사람에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기의 결단을 요구했으니 실로 운명의 심술궂은 장난이었다. 오직 평온한 일만 하도록 태어난 인간을 세계의 가장 가공할 만한 재앙 앞에 내세웠던 것은 거의 악마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지만 행동이 요구하는 곳, 공격이나 방어를 위해서 의지의 근육이 팽팽해져야 할 장면에서는 약해졌기 때문이다. 루이 16세기의 결단이란 번번이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당혹을 뜻했다. 그는 남이 하자는 일을 따라할 줄밖에 몰랐다. 그 자신은 평온밖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누가 무엇을 요구할 때면 놀랍고 괴로워서 걸음하고 약속했고 또 그와 반대의 것을 요구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되는 대로 걸음하고 대답했다. 따라서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이미 그를 장악한 셈이었다. 이런 약점 때문에 루이 16세는 계속 죄 없이 죄를 지어야만 했고 정직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부정직한 사람이 되어 아내와 대신들이 마음대로 차는 공이나 마찬가지였다. 혼자 내버려두면 통치를 해야 할 시간에 자포자기하거나 절망만을 하는 빈 콩껍데기 임금이 될 것이 뻔했다. 혁명이 이 악이었고 둔감한 인간의 짧고 굵은 목에 기요틴의 도끼를 내리치는 대신에 조그만 뜰이라도 딸린 작은 농가나 한 채 주어서 사소한 일거리라도 맡겼더라면 프랑스 대주교의 손으로 프랑스의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는 것보다도 더 행복해졌을 것이다. 그는 자부심도 욕망도 품위도 없이 20년 동안 거의 무관심한 채로 왕관을 쓰고 있었다. 궁정 시인 중에서도 가장 궁정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 시인조차도 이런 선량하고 남자답지 못한 남자를 위대한 군주로 찬양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다투어 온갖 형식과 표현을 동원하여 왕비를 찬미했다. 우아한 시 구절과 대리석, 테라코타, 질그릇, 파스텔, 화려한 상하 미니어처 등으로 그녀의 모습을 모사하기에 바빴다. 그녀의 용모와 행동이 바로 당시의 이상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사랑스럽고 날씬하고 고상하고 매력적이며 놀기 좋아하고 애교 있는 19살의 왕비가 된 첫 순간부터 로코코의 여신이 되었다.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유행의 전형이었다. 따라서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여자들은 왕비와 비슷해지려고 고심했다.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의 얼굴은 원래 대단한 얼굴도 특별히 인상 깊은 얼굴도 아니었다. 합스부르크가 특유의 두꺼운 아랫입술과 다소 평평한 이마, 그리고 몇 군데 조금씩 아슬아슬하게 불균형이 느껴지는 섬세하게 다듬어진 매끄럽고 갸름한 얼굴에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정신적 분위기나 개성적인 인상학적인 특징은 별로 없었다.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하기만 한
아직은 미완성인 이 소녀의 얼굴. 뒷날 부인 나이가 되었어야 비로소 당당한 기품과 확고함 같은 것이 자리 잡는 이 소녀의 얼굴에서는 빛깔고 온 백납에서처럼 무언가 차갑고 공허한 느낌이 풍겼다. 단 한 가지 재빨리 쉽게 바뀌는 부드러운 눈, 쉽게 눈물이 고이는가 하면 금세 장난기와 즐거움으로 빛나는 그 두 눈이 생기를 암시했고, 푸른 눈동자는 근시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아련한 빛이 떠돌았다. 그렇지만 이 창백하고 갸름한 얼굴 그 어디에서도 팽팽한 의지가 드러내는 강한 성격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오직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극히 여자답게 감정의 저류에만 좌우되는 부드럽고 휘어지기 쉬운 본성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러나 사랑스러움과 우아함은 모든 사람들이 마리 앙뚜아네트에게서 그 무엇보다 경탄하는 점이기도 했다. 이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본질적인 여성다움 자체였다. 붉은 빛을 띤 잿빛 블론드의 풍성한 머리채, 백자빛의 살결, 매끈한 얼굴, 풍만하면서도 부드러운 몸매에 상아처럼 매끄럽고 둥그스름한 팔의 완벽한 선, 아름답게 다듬어진 손, 반쯤 열린 처녀성이 가 피어나며 향기를 뿜는 모습이었다. 어쨌든 너무도 여리고도 청초한 매력을 초상화들을 보고 전부 어림잡기는 어렵다. 그것은 그녀의 초상화 중 몇 개 되지 않는 걸작에서조차도 그녀 본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그녀의 인상이 풍기는 가장 개성적인 요소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이란 언제나 강요된 딱딱한 포즈 하나만을 고정시켜 놓을 수 있을 뿐이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진 고유한 마력은 모두 일치된 의견이지만 도저히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움직일 때의 우아함에 있었다고 한다. 발랄한 몸가짐 가운데서 비로소 마리 앙뚜아네트는 타고난 신체의 음악성을 드러냈던 것이다. 양옆으로 쭉 거울이 걸린 방에서 발꿈치를 정교하게 디디며 날씬한 몸매로 사뿐사뿐 거닐 때, 애교 섞인 나긋나긋한 몸짓으로 잡담을 하려고 소파에 기댈 때, 벌떡 일어나 계단을 총총 달려오를 때, 타고난 우아한 자태로 눈부시게 흰 손을 키스를 받기 위해서 내밀거나 여자친구의 허리에 팔을 살짝 두를 때의 그녀의 몸가짐은 어떤 긴장된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여자다운 육체의 직관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냉정한 영국의 호레이스 월풀까지도 완전히 도취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다. 그녀는 똑바로 서면 미의 입상이고 움직이면 그야말로 우아함의 화신이다. 정말 그녀는 아마존의 여전사처럼 말을 타고 공놀이를 했다. 그녀의 유연하고 민첩한 몸은 놀이에 끼이면 궁정의 내노라 하는 미인들을 압도했다. 제주에서뿐만 아니라 관능적인 매력에서도 그랬다. 매료된 월폴은 그녀가 춤출 때 은밀하게 리듬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실상 그 음악이 틀린 것이라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말한 바 있다. 정확히 말해 본능적으로 마리 앙투아네트는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다. 천성적으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꼼짝 않고 앉아있거나 귀 기울여 듣거나 책을 읽거나 경청하거나 생각하는 일, 어떤 의미에서는 잠까지도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인내의 시험대였다. 그저 좌충우돌하면서 무언가 자꾸 이 일 저 일을 벌려놓고는 한 가지도 끝맺는 법이 없었으며 스스로 진지하게 성실한 노력을 하는 법이 없이 언제나 바쁘게 돌아갈 뿐이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시간을 뒤쫓고 따라잡고 추월하려고 들었다. 식사도 오래 하지 않았고 사탕도 얼른 핥아만 보기만 했고 잠도 오래 자지 않았고 생각도 오래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무위의 반복에 불과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의 삶을 살았던 20년은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영원한 선회였다. 그것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어떤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공전에 그치는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무절제와 그릇되게만 쓰이는 무수한 힘의 낭비는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머니의 노여움을 사야 했던 것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이 노부인은 선천적으로 재능도 있고 생기도 있는 이 소녀가 지금보다 100배는 더 소질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아마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바탕만큼이라도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왕실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숙명적인 것은 항상 그저 편한 대로 자신이 타고난 정신 수준 이하로만 그녀가 생활했다는 점이다.
진정한 오스트리아인으로서 그녀가 너무나 많은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유감스럽게도 이 천부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거나 발전시키려는 의사가 들 것만큼도 없었다. 경박하게 재능을 헛부리고 다녔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헛부리는 일이었다. 요제프 2세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 애가 흥분해서 시작할 때면 언제나 옳지. 좀 더 꾸준히 밀고 나가고 조금만 더 생각하기만 하면 참으로 훌륭할 텐데. 그러나 바로 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는 일이 그녀의 조급한 기질에는 벌써 부담이 되었다. 즉석에서 튀어나온 생각 이외의 다른 생각은 무엇이든지 정신적 긴장을 뜻했고, 그런 종류의 긴장은 변덕스럽고 무사태평한 그녀의 천성에 어울리지 않았다. 오직 놀고만 싶고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쉽게만 생각하려고 했고, 노력이나 일 같은 것은 싫어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머리가 아니라 오로지 입만 가지고 찌끄렸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근성으로 듣고 매력적인 애교나 반짝이는 경쾌함에만 빠져 떠오르기 시작하는 생각은 얼른 내팽개쳐 버렸다. 무엇든지 끝까지 말하거나 끝까지 생각하거나 끝까지 읽는 법이 없었다. 참된 경험의 의미와 맛을 캐버리고 진득하게 매달리는 적이 없었다. 책이나 공문서와 같은 인내와 집중을 요하는 진지한 것을 좋아할 턱이 없었고, 꼭 필요한 편지 같은 것만 마지못해 성급하게 끄적이는 글씨로 처리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조차도 종종 얼른 끝내고 싶어한 흔적이 뚜렷했다. 인생이 이렇게 번거롭지 않았으면, 머리를 탁하고 음울하며 고독하게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이런 게으른 기질을 끝까지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만이 그녀에게서 훌륭한 남자라는 인정을 받았고, 긴장을 요구하는 사람은 귀찮은 현학자 취급을 받았다. 궁정의 기사들이나 친지들 가운데 좋은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박에 멀리했다. 오로지 즐기자. 그리고 생각이나 계산, 절약 따위에 방해받지 말자. 이런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고, 그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장이었다. 다만 감각에 따라 생활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세대 전체의 모럴이었다. 그녀는 분명 그러한 시대의 모럴과 더불어 살았고, 또 그 모럴과 더불어 영원히 사라져갔다. 극단적일 정도로 서로 다른 이 부부보다 성격학적으로 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부부를 만들기란 어떤 소설가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신경의 맨 끝, 피의 리듬, 기질의 말초적 진동에 이르기까지 합스부르크가의 마리 앙뚜아네트와 부르봉과의 루이 16세는 성격과 특징 모두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안티테제를 보여준다. 한쪽은 무거운데 다른 한쪽은 가볍고, 한쪽은 비둔한데 다른 한쪽은 나긋나긋하고, 한쪽은 곰팡내가 나는데 다른 한쪽은 거품처럼 끓어오르고, 한쪽은 무신경한데 다른 한쪽은 파르르 떨도록 신경이 예민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우유부단한데 아내는 너무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고, 남편은 천천히 심사숙고하지만 아내는 얼른 가부를 말하고, 남편은 신앙심이 투철하고 독신자인 채 했으나 아내는 쾌활하고 세속적이고, 남편은 겸손하고 겸허하되 아내는 애교 만점에 오만하고, 남편은 현학적이나 아내는 경박하고, 남편은 검약하나 아내는 낭비비기 심하고, 남편은 지나치게 근엄한 반면 아내는 절도 없이 놀기를 좋아하고, 남편은 묵직한 바닷속의 깊은 흐름이라면 아내는 물거품이요 춤추는 파도였다. 남편은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한데 아내는 언제나 시끌벅적한 무리들의 한가운데 있었다. 남편은 동물적으로 둔감함으로써 안락하게 많이 먹고 독한 술을 마시기를 좋아했으나 아내는 술에는 손도 대지 않고 음식은 아주 조금 얼른 먹어치웠다. 남편의 본령은 잠에 있었고 아내의 본령은 춤에 있었다. 남편의 세계는 낮이고 아내의 세계는 밤이었다. 따라서 이 부부의 생활 시계 바늘은 해와 달처럼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고 있었다. 루이 16세가 잠자리에 드는 밤 11시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제대로 타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오늘은 오락실로, 내일은 무도회로, 모레는 또 다른 곳으로.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몇 시간이고 사냥을 하며 돌아다닐 때 그녀는 겨우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습관, 취향, 하루 일과 어느 것 한 가지도 공통되는 것이 없었다.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는 그들 생의 대부분을 따로 살았다. 거의 언제나 잠자리를 따로 했던 것처럼. 이 점을 마리아 테레지아는 걱정했다.
그렇다면 싸움이 자꾸 신경을 곤두세우며 간신히 지탱되는 고약한 부부 생활이란 말인가? 천만에. 반대로 아주 아늑하고 평화로웠다. 그 유명하고 곤란한 결과를 불러온 왕의 남성적인 무능력이 없었더라면 참으로 행복한 결혼이기까지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긴장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힘이 필요하고 의지와 의지가 맞서야 하고 격렬함과 격렬함이 부딪혀야만 하는데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는 두 사람 다 마찰이나 긴장을 피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몸이 굼떴고 아내는 정신이 굼떴던 것이다. 내 취미는 국왕의 취미와는 달라요? 하고 그녀는 편지에서 내키는 대로 짓거렸다. 그는 사냥과 대장간 일밖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대장간에 간다면 별로 우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죠? 대장간에 간다고 불카누스는 불과 당금질의 신입니다. 불카누스가 될 리 없지요. 거기서 비너스 역할을 한다면 나보다도 남편의 마음에 더 들지 않을걸요? 루이 16세 역시 어지러울 정도로 요란스러운 아내의 도락이 전혀 자기 취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축 처진 남자는 강경하게 간섭할 생각도 힘도 없었다. 따라서 절도를 모르는 아내의 행동들을 사람 좋게 보아줄 뿐이었고 내심 아내가 그토록 자자하게 찬사를 받을 만큼 매력적임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의 무기력한 감정이 좀 담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 때면 이 소탈한 남자는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 서툴지만 성실하게 자기보다 총명하고 예쁜 아내에게 진정 비굴할 정도로 호의를 보였다. 열등의식 때문에 아내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옆으로 살짝 비켜섰다. 아내는 이 편한 남편을 좀 깔보는 편이지만 악의는 없었다. 마리 앙투아네트도 자기 나름대로 너그럽게 마치 크고 머리가 더부룩한 세인트 버나드, 생 베르나르를 대하듯 남편을 좋아했다. 세인트 버나드는 어르렁거리거나 툴툴거리는 적이 없이 윙크만 하면 언제나 다소곳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씩 긁어주고 쓰다듬어주는 개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녀도 이 두꺼운 피부의 선량한 남자가 싫지 않아졌다. 고마운 마음에서라도 그는 기분에 따라 아내가 무슨 짓이든 하게 내버려 두었고 아내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어디서나 다소곳이 물러갔고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는 아내의 방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자신은 금약하면서도 아내의 빚을 언제나 갚아주고 아내의 청이라면 무엇든지 허락하고 끝에 가서는 애인까지도 허락하는 이상적인 남편이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루이 16세와 함께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남편의 성격을 존중하게 되었다. 약점이 많기는 했지만 그의 성격은 그만큼 존경할 만한 점이 많았다. 외교의 한 방편으로 맺어진 결혼이 점차 진정한 동료관계, 다정한 동거생활로 바뀌어갔다. 아무튼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 시대 대부분의 왕후 장상들의 결혼보다는 더 다정한 것이었다. 다만 사랑이라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단어만은 여기서 빼놓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에는 남자답지 못한 루이 16세에게는 심장의 활력이 모자랐고 남편에 대한 마리 앙뚜아네트의 애착에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연민과 비하와 관대가 뒤섞여 있었다. 이 미적지근하게 뒤섞인 감정을 도저히 사랑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신경이 섬세하게 예민한 이 여인은 의무감에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남편에게 몸을 내맡겨야만 했고 또 그렇게 했다. 이 폴스타프는 셰익스피어의 극중 등장인물입니다. 이 폴스타프가 원기 발랄한 아내의 내부에 성적인 긴장감을 이렇게 만족시켜 주었으리라고 가정한다면 난센스에 불과하다. 파리를 방문한 요제프 2세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간단 명료하게 비인의 보고를 한 적이 있다. 앙뚜아네트는 남편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이의 세 형제 중에서는 시인이 자기 남편으로 정해준 사람이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그래도라는 말, 무심코 튀어나온 그래도라는 경멸적인 단어는 그녀가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 이상의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더 나은 남편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 점잖고 착한 남편이 그래도 참고 견딜 만한 대용물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 한마디 말에 그들 두 사람의 아주 뜨뜻미지근한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위장술이나 분별력을 조금만 보여주었더라면 남자로서는 제로인 남편을 무시해도 좋은 양으로 여긴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만 더 잘 감출 줄만 알았더라면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 불안한 결혼에 그런대로 만족해 했을 것이다.
파르마에 사는 다른 딸에 관해서는 훨씬 더 고약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나 마리 앙투아네트는 형식을 지키는 것도 동시에 남편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잊어버렸다. 다행히도 이런 경박한 은사를 제때 포착하여 문제 삼은 사람이 어머니였다. 왕실 측근인 로젠베르크 백작이 베르사유를 방문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세련되고 은근한 노 귀족이 마음에 들어 신뢰했다. 그녀는 그가 비인으로 돌아갈 때 명랑한 잡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그녀는 수아젤 공작이 아련을 청했을 때 그 허락을 남편으로부터 받아내면서 은근히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바보로 여겼는가를 이야기했다. 국왕의 동의 없이 내가 수아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쯤은 믿으실 테지요. 그러나 내가 허락을 청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련한 방법을 썼는가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보통으로 말했죠. 수아젤 씨를 만나고 싶은데 날짜 선택만 아직 결말짓지 못했어요라고. 내가 그 말을 너무나 요령 있게 해서 그런지 그 딱한 양반은 손수 그를 만날 가장 좋은 시간을 생각해 냈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입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쉽게 그 딱한 양반이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태평하게 그런 편지를 봉인했다.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그녀의 속마음을 내비친 그 딱한 양반이라는 표현은 정직하고 선량하다는 뜻, 딱하고 사람 좋은 위인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비인에서는 호감과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이 말을 다르게 읽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즉시 프랑스 왕비가 사사로운 편지에서 그리스도교의 최상위자인 프랑스 국왕을 딱한 양반이라고 부를 때 남편을 한 번도 전제군주로서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 무분별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이 고립인 오스트리아 여자가 가든 파티나 무도에 나가거나 랑발가나 폴로냐크가의 사람이나 젊은 귀족들과 어울렸을 때는 왕을 대관절 뭐라고 불렀겠는가? 즉시 비인에서는 엄숙한 상의를 거쳐 수십 년 동안 황제 문서실에서 공개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의 강경한 편지를 보냈다. 노 여제는 몰지각한 딸을 이렇게 질책했다. 로젠베르크 백작에게 보낸 너희 편지는 나를 극도로 당황하게 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로구나. 그 무슨 말버릇이며 경박스러운 태도냐. 황녀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착하고 부드럽고 헌신적이던 마음씨는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내가 그 편지에서 읽은 것은 음모와 소인배나 일삼는 정오와 조롱과 악의뿐이다. 뒤발이 같은 소실이나 하는 음모 말이다. 황녀가 취할 태도가 못된다. 하물며 덕과 예의를 숭상하는 합스부르크 로트링겐가의 위대한 황녀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나는 너의 빠른 성공과 너가 오락과 우스꽝스러운 유행과 그 칠해에 빠져있던 지난 겨울부터 너희 주위에서 아첨을 해대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전율을 금치 못했다. 내키지 않으면서도 국왕이 너희 뜻을 따르느라 마지못해 동반해 주거나 묵인한다는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국왕을 따돌리고 정신없이 이런저런 쾌락만을 뒤쫓고 있다니. 이 모든 일 때문에 내가 느끼는 불안은 지난번 편지에서도 말한 바 있다. 너희 편지가 그런 불안을 더욱더 굳혀주었다. 딱한 양반이라니 이 무슨 망발이냐. 국왕께서 그렇게 잘해주시는 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너에게 맡기마.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이만하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그와 같은 온당치 못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가 너무나 경박하고 격하고 생각이란 할 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유감스럽게도 전보다 더 불안하다. 너의 행운은 너의 자신의 잘못으로 너무나도 빨리 끝나버리고 너를 엄청난 불행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 그 모든 원흉은 너에게 어떤 진지한 몰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 무서운 쾌락의 욕망일 것이다. 도대체 무슨 책을 읽느냐? 책을 읽는다면 중대한 문제나 재상의 발탁 같은데 감히 끼어들겠느냐? 천한 아첨꾼 흉내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할 뿐 즐겁게 하거나 너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수도 원장과 메르시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게 된 모양이더구나. 어느 날인가 너는 깨닫게 되겠지.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었다. 내가 그런 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신에게 되도록 빨리 나를 불러주십사고 기도하고 있다. 너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소중히 사랑할 내 자식이 파멸하여 불행해지는 것을 견디며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너무나 과장하는 것이 아닐까? 우쭐해져서 한마디 한 딱한 양반이라는 농담 하나를 가지고 지나치게 일찍이 벽에 악마를 그려놓은 것이 아닐까? 그러나 마리아 테레지아는 우연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의 불길한 징후를 보았던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루이 16세가 결혼 생활에서조차도 얼마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지, 궁정 전체에서는 또 얼마나 존경받지 못하는지를 번개처럼 훤히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불안해졌다. 경시하는 풍조가 왕실이라는 가장 견고해야 할 대들보를 좀 먹어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다른 기둥과 버팀목들이 똑바로 지탱되겠는가? 군주국이 어찌 군주 없이 존속되겠는가? 군주의 생각을 피로, 가슴으로, 머리로 느끼지 않는 단순한 꼭두각시들 가운데서 어찌 왕조가 지탱되겠는가? 흔약한 남자와 사교 부인, 지나치게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한 남자와 지나치게 분별력이 없는 한 여자, 이런 부족한 인물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맞서 어떻게 왕좌를 지켜나가겠는가? 노 여제는 딸에게 결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직 걱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두 사람에게 화를 내겠는가? 어찌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겠는가? 훗날 국민의회조차도 이 딱한 양반을 폭군, 악한으로 단언하기에는 몹시 주저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바탕은 눈꽃만큼의 악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성격의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모진 마음이나 잔혹함을 찾아볼 수 없었고 명예욕이나 어줍잖은 허영심마저도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지닌 장점들, 품위가 깃든 순한 성품, 단순한 사고력, 적당한 호의 같은 것은 평민들 역시 소유한 보통 이상의 것이 되지 못했다. 평민처럼 그저 평범한 시대를 만났다면 결혼 생활도 잘 유지해 나갔을 것이고 그럭저럭 괜찮은 인상을 남겼으리라. 그러나 극적으로 격앙된 시기에 맞서 자신도 내적 변화를 겪고 똑같이 고양된 상태가 되어 대처할 줄을 마리 앙뚜아네트도 루이도 몰랐다. 그들은 강하고 영웅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품위 있게 죽을 줄밖에 몰랐다. 운명이 다가왔으나 그들은 주인이 되어 그 운명을 지배할 줄 몰랐다. 무엇인가에 압도당해서 쓰러지는 데에는 언제나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과까지 있는 법이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의 경우 그 죄를 괴테는 이렇게 판관처럼 현명하게 측정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 국왕을 빗자루로 썰듯이 그렇게 썰어버렸단 말인가? 국왕들이 아직도 있다면 의연하게 서 있을 텐데. 8. 로코코의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 왕비의 관을 쓰게 되자 오스트리아의 숙적이며 마리아 테레지아의 숙적인 브리드리 대왕은 불안해졌다. 그는 거듭 프로이센 대사에게 편지를 띄워 마리 앙투아네트의 정치적 계획을 정탐하게 했다. 사실 그에게 위험은 컸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약간이라도 의사가 있으면 프랑스 외교의 모든 건이 그녀의 소나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유럽은 세 여자 곧 마리아 테레지아,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러시아의 예카테리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판이었다. 그러나 프로이센에게 다행이고 숙명적인 것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와 같은 거창한 세계사적인 과제에 관여할 수 있다고는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대를 이해할 생각은 않고 오직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생각만 했다. 그녀는 왕관을 장난감처럼 아무렇게나 손에 넣은 것이다. 자기에게 우연히 떨어진 권력을 사용하는 대신 단순히 그것을 즐기려고만 했다. 이 점이 애초부터 마리 앙뚜아네트의 숙명적인 결함이었다. 그녀는 왕비로서보다는 아내로서 승리하기를 원했고 세계 역사 속에서의 위대하고 광범위한 승리보다는 사소하고 여자다운 승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놀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녀는 왕비라는 개념에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할 줄 모르고 그 개념을 완성된 형태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녀의 손안에 들어가면 위대한 직책도 잠깐의 유의로 높은 직무도 배우의 역할로 축소되어 버렸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아온 15년 동안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왕비라는 것은 오로지 궁중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애교 있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버릇이 없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잘 노는 여자라는 찬사를 받는 것. 아르비테를 엘레간티아룸, 즉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지나치도록 고상하게 훈련된 사교계의 지도적인 사교 부인임을 뜻했다. 20년 동안 그녀는 일본의 꽃길처럼
10년 후에 만들어진 베르사유라는 개인 무대 위에서 자기 도취에 빠져 로코코 양식의 여왕이라는 프리마돈나의 역할을 격식에 맞게 우아하게 해나갔다. 그러나 이 사교 희극의 레퍼토리는 상당히 빈약하고 일시적인 애교, 얄팍한 책, 빈약한 정신, 너무 잦은 무도회가 고작이었다. 이런 연극과 유의에서 그녀에게는 합법적인 파트너로서 국왕이 곁에 있었을 뿐 진정한 상대역은 없었고 언제나 똑같은 지루한 속물 관객만이 있었다. 금세 격자문 밖에서는 수백만의 백성들이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눈먼 여인은 그녀의 역을 그만두지 않았으며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 자기의 어리석은 마음을 속이고 있었다. 파리로부터 천둥 같은 함성이 베르사유 정원을 향해서 무섭게 몰려올 때조차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혁명이 그녀를 이 좁디 좁은 로코코의 무대에서 완력으로 거세게 끌어내려 세계 살아나는 위대한 비극의 무대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야 비로소 운명이 자기에게 영웅적인 역할을 맡을 힘과 강한 영혼을 주었는데도 지나간 20년 동안 너무나 보잘것없는 시녀의 역과 살롱 귀부인의 역만을 해왔음을 깨달았다. 뒤늦게 이런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왕비의 역을 맡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진정한 모습을 보였다. 연극이 진지한 현실로 바뀌어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왕관을 빼앗을 때 비로소 마리 앙뚜아네트는 진짜 왕비가 된 것이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저지른 사고의 죄과,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생각을 하지 못한 죄과, 20여 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희생하고 향락을 위해서 의무를, 하찮은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좁은 베르사유를 위해서 프랑스를, 유의 세계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해온 마리 앙뚜아네트의 죄과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녀의 무감각을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보면 된다. 프랑스 지도를 펴놓고 그녀가 20년 동안 지배해온 좁은 행동 반경을 표시해보면 그 결과에 스스로 아연해질 것이다. 그 범위가 워낙 좁아서 보통 지도에는 겨우 조그만 점 하나로밖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베르사유, 트리아농, 말리, 퐁텐블로, 생클루, 랑부에 이 6개 성 속에서 빙빙 돌았다.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좁은 공간을 군태롭기만 했던 황금의 팽이는 맴돌았던 것이다. 공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 한 번도 이 오각형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을 느낀 적이 없었다. 악마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악마, 쾌락이라는 악마가 그녀를 그 안에 가두어 둔 것이다. 한 세기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세월 동안 프랑스 국왕의 아내는 자신의 왕국을 헤아려 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해변을 씻는 바다, 산들과 요새들, 그리고 도시와 성당, 광활하고 다양한 땅의 왕비였으나 신하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니 생각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 한가로운 세월의 단 한 시간도 할애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평민의 집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귀족 사회의 테두리 밖에 있는 모든 진정한 세계는 그녀에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파리의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하여 가난과 불만이 둥그렇고 빽빽하게 들어찬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중국 오리와 살찐 백조, 그리고 공작들이 노는 트리아농 성 연못 뒤에는 궁정 설계사가 전시 효과를 위해서 깨끗하고 멋지게 도안한 마을인 아모 뒤에는 진짜 농가들이 퇴락해가고 흙가는 비어 있다는 것. 베르사유 정원의 금색 격자문 뒤에는 수백만 백성이 노동하고 굶주리며 한가닥 희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리 앙뚜아네트는 결코 알지 못했다. 어쩌면 로코코라는 화려한 예술 양식은 세상의 모든 비극과 우울을 알지도 못했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매혹적인 아름다움과 가볍고 어떤 근심도 없는 우아함을 간직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세상사의 진지함을 모르는 사람만이 그토록 희열에 찬 유희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을 잇고 있는 왕비는 참으로 비싼 도박을 한 셈이다. 세계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문제를 던져주었으나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시대에 한 번만 눈길을 주었어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세계와는 언제까지나 동떨어져 쾌활하고 젊고 자유롭고 싶었다. 도깨비불에 홀려 끝없이 뱅글뱅글 돌면서 궁정이라는 꼭두각시 인형극 속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격정적인 세월들을 헛되이 보내버리고 만 것이다.
너무나도 경솔하게 역사의 엄청나게 거대한 사명 앞에 나선 것, 유약한 마음으로 가장 격렬한 세기의 논쟁 속에 휘말려 들어간 것은 그녀의 죄과, 부인할 수 없는 죄과이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과이다. 보다 강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아동실에서 신방의 침상으로 곧장 이끌려왔고 궁정 뒷방에서 하룻밤 사이에 꿈결처럼 최고 권력의 지위로 끌려갔다. 특별히 강하지도 특별히 각성되지도 않은 악이 없는 그녀는 갑자기 태양처럼 찬사라는 유성들 속에 둘러싸였음을 느꼈다. 또한 18세기라는 것이 젊은 여인을 유혹하기에 얼마나 파렴치할 정도로 안성맞춤인 시대인가 생각해보라. 세련된 아첨이라는 혼합된 동물에 얼마나 빈틈없이 젖어 있었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황홀해하는 재주는 얼마나 천재적이었던가. 인생을 쉽게 살며 사치와 일락을 일삼는 기술과 여자에게 은근함을 가르치는 고등기술은 얼마나 뛰어났던가. 궁신들은 온갖 방법들을 다 써서 사람을 유혹하고 유약하게 만드는 능란한 재주가 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소녀의 마음을 재빨리 자기들의 마력적인 울타리 속으로 끌어들였다. 왕비가 된 첫날부터 마리 앙뚜아네트는 끝없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향연에 휩싸였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현명한 것으로 여겨지고 행한 것은 법으로 간주되고 바라는 것은 모두 이루어졌다. 변덕을 한번 부리면 그 다음 날에는 벌써 그것이 유행이 되었다. 어리석은 짓을 해도 온 궁정이 열광해서 그것을 모방했다. 공명심에 차고 허영에 들던 무리들에게는 그녀 곁에 서보는 것이 곧 태양 옆에 서는 것이었고 눈길을 한번 받는 것이 곧 선물이었으며 미소를 받는 것이 은총을 입는 일이요 그녀의 등장이 곧 축제였다. 접견을 할 때면 모든 귀부인들이 늙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한결같이 1초만이라도 왕비의 주의를 자기 쪽으로 끌기 위해서 한마디 찬사를 보낼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자기를 못 보고 지나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보게 하려고 온갖 발작적인 노력, 온갖 적극적인 노력, 온갖 우스꽝스럽고 멍청한 노력을 다했다. 길에 나서면 백성들이 때를 지어 늘어서서 충성스러운 환호를 보냈고 극장에 가면 1등석부터 말석에까지 모여있던 관중들이 모두 일어났다. 거울 옆을 지나칠 때면 거기서 멋진 옷을 입고 승리감에 부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근심 없고 행복하고 궁정에서 제일 가는 미인, 아름답고 따라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보통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복이라는 마취성 음료에 한가할 수 있을까? 그 음료는 감각을 자극하는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이 섞여 있었고 남자들의 외경심, 여자들의 경탄 어린 시샘,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 게다가 그녀 자신의 자부심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모두가 그토록 경박한데 어떻게 경솔해지지 않겠는가? 쉬지 않고 새 종이 쪽지 위에서 돈이 떠돌고 지불하세요라고 한마디만 종이 쪽지에 휘갈겼으면 수천 두카텐이 쏟아져 나오고 값비싼 보석이든 정원이든 성이든 무엇든지 요술처럼 쏟아져 나오는 판이었다. 행복이라는 부드러운 대가는 이토록 감미롭고 느슨하게 모든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날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빛나는 젊은 어깨와 붙었는데 어떻게 태평하고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유교에 가는데 어떻게 발밑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러한 부박한 인생관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죄과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산 시대 전체의 죄과이기도 하다. 바로 그 시대 정신에 완전히 휩쓸려 들어감으로써 마리 앙뚜아네트는 전형적인 18세기의 대표자가 된 것이다. 로코코, 이 지나치게 세련되고 섬세를 극대화한 고대적 문화의 개화, 이 한가로운 송과 도락을 즐기는 유약한 정신의 세계는 몰락하기 직전에 하나의 인물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세계는 역사의 사진첩에 국왕이나 남자를 대표로 실을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다만 한 여인, 왕비의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될 수 있는 세계였고 이 로코코의 여왕으로서 이상적인 여자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였다. 근심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근심 없고 낭비가들 중에서도 가장 낭비가 심하고 멋지고 애교 있는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멋쟁이이며 애교 덩어리였다. 그녀는 18세기의 풍속과 생의 형식을 바로 자신이라는 인물 속에 다큐멘터리처럼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마담 스탈은 그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다.
예절에서 이 이상의 우아함과 진지함을 추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녀는 독특한 부침성이 있었는데 자신이 왕비임을 잊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치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행동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섬세하고 깨어지기 쉬운 악기를 다루듯이 자기의 생을 연주했다. 어느 시대에서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는 대신 그녀는 자기 시대의 특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자신의 내면의 힘을 무의미하게 써버리는 동안에도 사실 하나의 의미를 실현시켰다. 즉 그녀 가운데서 18세기가 완성되고 그녀와 더불어 18세기가 끝났다. 이 로코코 여왕이 베르사유 성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했던 걱정은 무엇일까? 도시나 나라로부터 온 소식이었을까? 군대가 승리했는지 아니면 영국의 선전 포고를 했는지 이런 것을 알리는 사신의 편지였을까? 마리 앙투아네트는 대개 새벽 4, 5시가 지나서 돌아와 몇 시간 자지 않았다. 그녀의 불안은 별로 많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았다. 곧 요란한 의식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의상실 소속 수석 시녀가 네이 몇 가지와 세수, 수건, 손수건 등을 들고 아침 화장을 위해서 들어오고 그 곁에는 침실 수석 시녀가 따랐다. 시녀는 몸을 굽히고 의상실에 있는 모든 의상을 조그만 견본으로 만들어 핀으로 꽂아둔 커다란 책을 그의 면전에 내민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얼마나 어렵고 책임이 막중한 선택이었을까. 해마다 새로 마련하는 수백 벌의 의상은 고사하고나도 철저히 새 정장 12벌, 유행 의상 12벌, 대례복 12벌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행의 여왕이 같은 옷을 몇 번 입는다는 수치를 생각해 보라. 거기다가 양제사, 의상실 침모가 보이지 않는 변기층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화장옷, 조끼형의 코르셋, 레이스 손수건, 삼각 숄, 모자, 외투, 허리띠, 장갑, 양말, 레이 따위를 내왔다. 선택은 언제나 오래 걸린다. 마침내 그녀가 오늘 입을 의상, 즉 접견 때 입을 정장, 오후에 입을 실내복, 저녁용의 폭넓은 드레스 등을 피인으로 견본에 표시를 한다. 이제 첫 걱정이 해결되었다. 견본책은 물러가고 선택한 진짜 옷이 들어온다. 이처럼 옷이 중요했기 때문에 의상가 마드모아젤 베르탱이 왕비에게 재상보다도 더 큰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재상이야 한다스라도 바꿀 수 있지만 베르탱은 한 명밖에 없었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다. 무뚝뚝하고 오만하며 팔꿈치 힘이 센 베르탱은 최하층 평민 출신으로 평범한 장신구 제조 여공이었지만 이젠 최고급 양장점의 1급 기술자로 왕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 여자 때문에 진짜 혁명이 일어나기 18년 전 베르사유에서는 일종의 궁중혁명이 일어났다. 평민은 왕비의 내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법 규정을 베르탱이 깨뜨리고 왕비와 단독 접견을 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볼테르나 다른 모든 시인, 화가들이 이루지 못한 단독 접견이었다. 이 여자가 일주일에 2번 새 디자인을 가지고 나타나면 마리 앙투아네트는 귀부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 존경받는 기술자와 엄밀한 토의를 하려고 밀실로 들어갔다. 새로운, 어제의 것보다 더 어리석은 유행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물론 사업에 능란한 재단사는 이런 승리를 자신의 금고를 위해서 실컷 이용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를 더없이 값비싼 낭비의 유의로 유도한 다음 온 궁정과 귀족 전체를 수탈했다. 생토 노레에 있는 자신의 의상실에다 왕비 의상 담당자라는 직함을 대문짝만한 글자로 써서 내걸고 고객들에게 느긋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방금 왕비 마마와 함께 일하고 오는 길이랍니다. 일개 연대나되는 재봉사들과 자수공들이 이 양제사와 함께 수고를 했다. 왕비가 멋지게 차려입을수록 다른 귀부인들도 뒤지지 않으려고 더 맹렬하게 애를 썼다. 어떤 여자들은 아직 왕비도 입지 않은 새 패턴을 자신들에게 재단해달라고 이 불성실한 마술사에게 막대한 거마를 주며 매수했다. 의상의 사치가 질병처럼 만연했다. 전국의 불안이라든가 고등법원과의 충돌, 영국과의 전쟁도 마드모아젤 베르탱이 만들어낸 새로운 벼룩 색깔이나 폭넓게 퍼지는 스커트에 받쳐 입는 아주 대담한 코르셋, 혹은 리옹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실크의 색조에 비하면 허영심에 들던 궁중 사교계를 흥분시키지 못했다. 귀부인들은 하나같이 이 과장된 원숭이 춤을 쫓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탄식했다.
일찍이 프랑스 여자들이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느라고 이토록 돈을 쓴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왕비 역할을 하는 것을 마리 앙투아네트는 본연의 의무로 느꼈다. 즉위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 이 작은 황녀는 벌써 의상계의 멋쟁이가 되어 의상과 머리 모양의 모델로 부상했고, 이러한 승리는 모든 살롱과 궁정을 휩쓸었다. 물론 이 물결은 비인에까지 물결쳐 갔는데 그것으로부터 유쾌하지 않은 메아리가 돌아왔다. 자기 자식이 보다 품위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던 마리아 테레지아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유행을 따라 치장을 한 딸의 초상화를 대사에게 돌려보내며 그것은 여배우 꼬락서니이지 프랑스 왕비의 모습이 아니라고 화를 냈다. 물론 이번에도 허사였지만 딸에게도 화가 나서 경고했다. 너도 알다시피 유행을 절도 있게 따라야지 과도하게 뒤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 나의 생각이다. 젊은 여자, 기품 있는 왕비는 그런 난센스가 도대체 필요하지 않다. 의복은 소박하게 입는 것이 더 잘 어울리고 왕비라는 지위에도 보다 합당한 법이다. 왕비란 영도를 하는 사람이므로 온 세상이 왕비의 사소한 실수까지도 쫓아하려고 애를 쓴다. 나는 귀여운 왕비를 사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는 까닭에 이런 사소한 경박함을 그냥 넘길 수 없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두 번째 걱정은 머리 모양이었다. 다행히 이 분야에도 고도의 기술자가 한 명 대기하고 있었다. 이름은 레오나르. 그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로코코 양식의 피가로이다. 이 사람은 신사차림에 육두마차를 타고 매일 아침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왔다. 빛과 세발 향수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새로운 고상한 기술을 날마다 왕비에게 시험해 보였다. 위대한 건축가 망살의 이름을 딴 정교한 뾰족 지붕처럼 레오나르 씨는 내노라 하는 지체 높은 집안의 여자들의 이마 위에다 머리카락의 탑을 쌓아 올렸다. 우선 커다란 머리핀과 고형 포마드를 많이 써서 이마의 모근에서부터 머리카락을 수직으로 세웠다. 브로시엔 척탄병의 모자 2배 정도로 높게 올리고 난 뒤 눈이 50cm 되는 공중에서 비로소 이 예술가 본연의 조형적인 세계가 시작되었다. 이 뻥머리 케자코스 머리 위에 과일, 정원, 집, 배 따위를 만들었고 줄렁이는 바다에 있는 온갖 풍경과 파노라마, 색색의 온 세상 광경을 빗으로 번떠 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유행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형 예술가는 항상 그날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모사하기도 했다. 이 새만한 두뇌를 골몰하게 하는 모든 것, 대체로 텅 빈 여자들의 머리를 채우는 모든 것을 머리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장식해야만 했다. 글루크의 오페라를 보고 흥분한 레오나르드는 곧 검은 상장 리본과 디아나 여신의 반달을 곁들인 이피게니아 머리형을 만들어냈다. 국왕이 천년두 예방접종을 맞으면 이 자극적인 하루의 사건은 즉시 종두장식 머리형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일어난 봉기가 화제가 되면 자유형의 머리가 곧 그날의 승리자가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극악하고 어리석은 것은 기근이 들어 파리의 빵 가게가 약탈당했을 때 이 부박한 궁정 사교계에서는 이 사건이 반란의 모자라는 머리 모양으로 과시하고 다니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아무도 몰랐다. 텅 빈 머리 위에 지은 건축은 점점 더 굉장하게 높아졌다. 이 머리카락 탑은 튼튼한 기초와 가발 덕분에 점점 높이 치솟아 마침내 귀부인들이 머리를 하고 마차에 앉을 수 없게 되어 치마를 입은 채 마차 바닥에 꿇어 앉아야만 할 정도가 되었다. 값비싼 머리카락 건물이 마차 천장에 부딪혔던 것이다. 굉장하게 차려입은 귀부인들이 떠나들 때마다 몸을 굽힐 필요가 없도록 성의 문틀도 점점 높아졌고 극장의 칸막이 천장도 둥그렇게 올라갔다. 이 끔찍한 머리카락 탑 때문에 귀부인들의 애인들이 얼마나 심한 공경을 치렀는가에 대해서는 당대의 풍자문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을 읽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유행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용의가 있었고 왕비 쪽에서도 공공연하게 이 모든 어리석은 짓을 주도하거나 다투어 앞장서기를 그만두는 이보다는 차라리 왕비 자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형편이었다. 또다시 비인에서 메아리가 들려왔다.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문제점 한 가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너의 머리 매무새 말이다. 모근에서부터 90cm나 올리고 그 위에다 또 깃털이나 리본 등을 단다고들 하더구나. 딸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변명했다. 그녀는 여기 베르사유에서는 그런 머리가 워낙 눈에 익어 세상이 별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궁중 귀부인 100명만을 뜻한다. 국왕이 유행에 제동을 명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대가 레오나르는 신이 나서 계속해서 높이 쌓아 올렸다. 그래서 다음해부터는 이곳 다니던 탑을 벗어놓게 되지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더욱 값비싼 유희의 유행, 즉 타조 깃틀 모드에 자리를 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세 번째 걱정은 장신구를 바꾸지 않고 옷을 갈아입을 수 없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럴 수는 없었다. 왕비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더 굵은 진주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녀는 손아래 동서들보다 다른 모든 궁중 귀부인들보다 더 많은 반지와 머리띠, 팔찌와 장식관, 그리고 머리를 장식하는 구슬줄과 보석, 구두 장식이나 프라고나르, 프라고나르는 로코코 시대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구두 장식이나 프라고나르의 그림이 있는 부채가 필요했다. 시집 올 때 비인에서 많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고 또 결혼식 때 루이 15세로부터 왕가의 폐물을 한 상자 가득하게 받기는 했으나 날마다 더 아름답고 더 값진 새 보석을 살 수 없다면 무엇하러 왕비가 되었겠는가? 베르사유에서는 누구나 모두 알고 있듯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보석에 홀딱 빠져 있었다. 독일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 베머와 비상주, 이 노련하고 미나란 두 보석상이 벨벳천의 매혹적인 귀걸이나 반지의 새 작품을 받쳐서 보여주면 결코 버틸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 착한 남자들은 왕비가 쉽게 사도록 배려했다. 그들은 프랑스 왕비를 존경하는 방법을 알았다. 2배쯤 비싼 값을 매기는 대신 외상으로 주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전에 판 다이아몬드를 반값으로 되돌려 받았다. 그런 고리대금 업자의 형편없이 낮은 감정을 깨닫지 못한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방에 빚을 졌다. 필요한 경우에는 금약한 남편이 이 문제에 뛰어들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벌써 비넷보다 강경한 경고문이 날았다. 파리에서 오는 소식은 한결같구나. 너가 또다시 25만 리브르짜리 팔찌를 샀고 그 때문에 너의 재정 상태가 흔들려 스스로를 빚더미로 몰아넣고 빚을 갚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헐값으로 팔아치웠다는 이야기뿐이다. 그런 소식에 무엇보다도 장래를 생각하는 내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다. 너는 대체 언제나 처리될 테냐? 어머니는 절망적으로 편지를 썼다. 군주의 아내가 그렇게 치레를 한다는 것은 바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것도 하필 이런 시기에 그렇게까지 낭비를 일삼는다는 것은 더더욱 자신을 비하하는 일이다. 나는 낭비라는 유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마디 해야겠다. 너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뿐 너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박한 행동 때문에 명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가 처음 왕비가 되었을 때 얻었던 그 명망 말이다. 사람들은 모두 국왕이 매우 금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잘못은 모조리 너에게로 돌아갈지 모른다. 그런 소용돌이를, 그런 파국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다이아몬드도 의상도 돈이 들었다. 저기 직후부터 너그러운 남편은 아내에게 연금을 2배로 올려주었다. 그러나 가득 찼던 돈괴의 어딘가에 구멍이 난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늘 거기서 충격파가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련했을까? 다행스럽게도 경박한 자들을 위해서 악마가 만들어낸 특효 방법이 있었다. 바로 도박이었다. 마리 앙투아네트 이전에는 궁정에서는 도박이 당구나 무도와 같은 무해한 저녁 오락으로 간주되었다. 돈을 조금씩 거는 위험하지 않은 트럼프 놀이의 일종인 랑스퀘네를 했던 것이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카사노바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온갖 사기꾼들이 쫓고 쫓기며 하는 악명 높은 파라오 게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국왕이 어명으로 도박은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하겠다고 거듭 대외적으로 밝혔으나 왕비의 패거리들은 태연자약했다. 왕비 방에는 경찰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국왕이 직접 금화가 잔뜩 쌓인 도박판을 막으려고 했지만 경박한 패거리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국왕이 올 경우 즉시 경보를 울리는 책임을 맡은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다. 경보만 울리면 마술 지팡이를 휘두른 듯 카드는 탁자 밑으로 사라지고 잡담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면 되었다. 착하고 우직한 위인을 비웃으며 게임은 계속되었다. 사업이 번창하고 매상고가 오르도록 왕비는 돈을 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게임을 하는 녹색 테이블에 끼어들도록 허락했다. 온갖 간사한 상인들과 뚜쟁이들이 몰려들었고 곧 왕비의 사교교에는 사기도박이 판을 친다는 추문이 바다해졌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
쾌락의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마리 앙투아네트뿐이었다. 그녀가 한번 후끈 달아오르면 아무도 제지할 수 없었고 날마다 새벽 3시, 4시, 5시까지 계속했다. 만성절 전날 밤을 꼬박 세워 궁정이 발칵 뒤집히는 스캔들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그러자 또 빈에서 메아리가 들려왔다. 도박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위험한 오락이다. 좋지 못한 친구와 함께 추문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또 이겨야겠다는 격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올바르게 계산해보면 결국 우롱당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점잖게 게임을 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부탁이다. 사랑하는 딸아, 격정을 쫓아 행동하지 마라. 그런 격정에서는 당장에 빠져나와야만 한다. 그러나 옷과 장신구와 도박에 골몰할 수 있는 시간은 반나절, 반저녁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근심이 그 2배나 되는 나머지 시간을 채웠는데 어떻게 즐길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승마나 사냥을 하러 나갔다. 옛날부터 내려온 제후들의 오락이었다. 그러나 남편을 동반하는 경우는 퍽 드물었다. 남편은 진정 죽도록 지루한 사람이었다. 그 대신 쾌활한 시동생 아르투아나 다른 기사들을 즐겨 택했다. 때로는 재미로 당나귀를 타고 달리기도 했다. 그다지 고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당나귀 녀석이 말을 듣지 않고 뒷발길질을 하면 정말 매력적으로 굴러떨어져 궁정 사람들에게 레이스 속옷과 예쁜 다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재미있었다. 겨울이면 따뜻하게 감싸입고 썰매를 타러 나갔고 여름이면 저녁 불꽃놀이, 시골 무도회, 공원에서의 야간 연주회에 흥겨운 나들이를 했다. 테라스에서 몇 걸음 내려서서는 몇몇 친구들과 어둠에 완전히 쌓여서 유쾌하게 제잘거리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지극히 공손했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희롱하듯이 위험을 희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한 심술궂은 신하가 왕비의 야간 모험에 관해서 새벽의 접견 시간이라는 팸플렛을 썼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관대한 남편은 그 정도 풍자에는 꿈쩍도 않는 사람이니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만 실컷 만들어준 셈이다. 가만히 혼자 있지 못하고 하루 저녁도 집에서 책을 보거나 남편과 함께 있지 못하고 언제나 쾌락만을 쫓았고 쾌락에 쫓겼다. 새로운 유행이 활기를 띠면 누구보다 먼저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유행을 따랐다. 아르투아 백작이 영국에서 경마를 들여왔을 때 사람들은 왕비가 관람석에서 젊은 친령 패거리에 둘러싸여 내기를 하고 도박을 하여 이 새로운 종류의 긴장에 휘말려 들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열광은 보통 짓불 같은 것이었다. 오래 지속되는 법이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왕비를 황홀하게 만들던 것이 다음 날이면 벌써 지루해졌다. 끊임없이 오락을 바꾸는 것만이 불안한 신경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신경불안이 침실의 비밀에서 비롯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수백 번 바뀌는 활락 가운데서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것은 그리고 계속해서 빠져있었던 단 하나의 활락은 무엇보다도 가장 무도회였다. 왕비의 명성에는 가장 위험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사로잡았다. 왕비로서의 즐거움과 함께 벨벳 가면 덕분에 사람들이 왕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또 한 가지 즐거움이 있었다. 도박 테이블에서처럼 돈만 거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걸고 아슬아슬한 지경까지 애무의 모험을 벌이는 제2의 즐거움에 의해서 2배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로 가장하거나 교태가 흐르는 도미노는 가면 무도복입니다. 교태가 흐르는 도미노를 입으면 예법이라는 얼음장 같은 냉랭한 의뢰의 고지에서 낯설지만 따스한 사람들의 혼잡 속으로 다정한 숨결 속으로 유혹 근처로 갈 수도 있고 이미 반쯤 위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음을 뼛속까지 서늘하도록 느낄 수도 있었다. 가면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멋지고 젊은 영국 신사 혹은 매혹적인 스웨덴 기사 한스 악셀 폰 페르센과 30분씩이나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정말 유감스럽게도 한나라의 왕비이기 때문에 정숙을 강요당하는 여인은 그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를 몇 마디 대담한 말로 표시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소한 몇 마디 농담은 곧 베르사유의 흠구가들 입에 올라 참으로 에로틱한 색깔로 살롱에 퍼져나갔다. 언젠가 한 번은 궁정 의장 마차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바퀴가 망가져서 왕비가 오페라 하우스까지 20발자국쯤 전세 마차를 타고 갔는데 지하신문은 우둔하고 경박한 모험이라고 엉뚱한 거짓 보도를 했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니,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 국왕 전하와 동행했다면 나도 입을 다물고 있겠다. 그런데 국왕과 동반하지 않고 파리에서 가장 고약한 젊은 사람들하고만 같이 다니다니. 그것도 매혹적인 왕비가 패거리 중에서 가장 연장자라니. 일찍이 내 딸의 너그러움과 온정을 칭송하던 탓에 내가 호의를 가졌던 신부님의 잡지들이 갑자기 돌변했구나. 경마와 도박과 밤을 새우는 이야기 이외에는 다른 소리가 없으니 이젠 신문도 보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자식에 대한 내 사랑과 애정을 익히 알고 있는 온 세상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구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는 것을 피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어머니의 경고 역시 허사였다. 사람들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이해할 수 없어진 이 몰지각한 여인에게는 그 어떤 간곡한 흉계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왜 인생을 즐기면 안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뿐이었다. 아무튼 어머니의 경고에 대해서 메르시 대사에게 깜짝 놀랄 대답을 했다. 어머니는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루해질까봐 겁이 나는 걸요. 이 말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신이 속했던 사회와 시대의 특성을 내뱉은 셈이다. 18세기는 막바지에 와 있었고 그 의미는 완성되었다. 왕국이 창건되었고 베르사유 궁전이 축조되었고 예법이 완성되었다. 이제 궁정은 사실 아무것도 더 할 일이 없었다. 전쟁이 없으므로 장군들은 제복을 입힌 모자거리에 불과했다. 신을 믿지 않게 되었으므로 대주교들은 보라색 성복을 입은 멋쟁이 신사들일 뿐이었다. 진정한 국왕도 옆에 없고 교육을 시킬 왕위 계승자도 없었으므로 왕비는 쾌활한 사교 부인이 되어버렸다. 그들 모두가 파도처럼 힘차게 몰려오는 시대 앞에 지루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멍청이 서 있을 뿐이었다. 들으는 호기심에 찬 손을 그 파도 속에 밀어넣어 번쩍이는 돌멩이를 몇 개 던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처럼 그 무시무시한 돌멩이를 가지고 놀았다. 그들의 손가락 끝으로는 아주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도 시시각각으로 솟구치는 물결을 느끼지는 못했다. 마침내 그들이 위험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도망도 허사였고 성부에서도 패배했으며 인생은 끝장난 후였다.